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식의 어퍼컷입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중동은 늘 세계 최대의 화약고로 꼽혀왔는데요. 이번에 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간의 지금 분쟁이 자칫 뭐 주변 국들까지 또는 미국이 만약에 개입하게 되면 더 큰 전쟁의 양상을 띌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이것이 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외교 안보 전문가이자 또 박사 논문을 이스라엘과 그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진짜 오마이TV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잘 안 불러줬나요? 글쎄 천공 이슈가 뚝 떨어지니까 아예 안 불러주는데요. 네, 아니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천공 전문가가 아니고 외교 안보 전문가인데 조만간 이제 뭐 지금 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번거로운 일도 많고 검찰 수사에 경찰 수사에 그래서 바쁘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데 뭐 앞으로 좀 더 기회가 있는 대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네. 그 박사학위 논문이 연세대학교에서 받으신 거죠? 예, 연세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관해서 뭐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또 전문가들 얘기도 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저희는 오늘 조금 특별한 얘기를,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 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그 두 나라의 뭐 한 나라는 사실 뭐 이제 나라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또 저기 있는데, 그죠? 하마스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또 한 군사 조직이라고 봐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과 북한이라는 두 나라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특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셔도 확인을 정확히는 받으셨어요. 이제 북한과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을 예. 포위 심성이라는 국가 심성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죠. 예. 포위 심성이란 말이 사실 일반인이 듣기엔 좀 어려운데, 이제 저희가 오늘 우선 이스라엘이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를 좀 학문적으로, 그죠? 살펴보려는 거잖아요. 국제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포위 심성. 예, 포위 심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심성이 국가에 투영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포위 심성이라는 거는 국제 사회가 자신들의 행위나 행태에 대해서 부정적, 적대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스라엘이 인식하는, 국가가 인식하는 집단적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말하자면 국제사회는 늘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하든 간에 그걸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 역사적인 근원이 있는 거거든요. 독립전쟁 1948년 독립전쟁 이후만 보더라도 보면 국제사회는 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완료했던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80여 개 회가 되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7차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만큼 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았고, 특히 미국의 어떤 무기군수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받은 국가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옮겨가면 어찌됐든 2000년 전에 로마군에게 아주 민족이 전멸을 당하거든요. 그게 이제 마사다 요새라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위치한 마사다 요새라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관광지로 많이 알려지긴 한데, 거기서 2000년 전에 패퇴하고 국가 자체가 없어지면서 전 세계에 떠도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2000년 동안 그런 서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라는 게 형성됐는데, 그게 이제 정부 수립 자체가 1948년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국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럼 포위 심성이라는 것은
예. 자,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북한 얘기도 하실 예, 거잖아요. 예. 북한도 이제 그런 공통점이 예, 있다는 예, 건데 결국은 항상 내가 뭔가 주변 집단,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다는 예, 그렇죠. 그런 어떤 그건 그러니까 뭐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런 인간 개인의 어떤 적용한다면 그런 걸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했을까요? 개인으로 적용한다면 두려움과 두려움. 불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어떤 공격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고요. 불신이라는 거는 미국과 영국 같이 우리가 우방국으로 생각했던 그런 국가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포위 심성을 구성하고 있는 인식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생존 전략도 이게 군사 우위, 항상 군사 국가라는 네임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우위의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 자유의 원칙이에요. 동맹을 맺으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 무기 체계만 산다든지 동맹을 맺으면 기본적으로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거였잖아요. 약소국은 불안하니까 안보가 불안하니까 결국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강대국의 입장에서 그냥 동맹을 맺어주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국가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안보를 보장해 줄 테니 너는 자율성을 나한테 양보해. 그래서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 관계가 이제 동맹, 양자 동맹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동의 자유에 제약받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의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보복 공격을 하려고 하면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 무기 체계를 구매하더라도 미국 거만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성이 있어서 국가의 자율성이 있어서 제한을 받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동맹을 맺지 않아요. 동맹을 맺지 않기 때문에 왜 맺지 않냐면 1948년 독립전쟁이라는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 국제사회는 오히려 아랍 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체코를 통해서 무기를 구매하도록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에서 야포가 5문, 전차가 3대밖에 없는데 이 주변 아랍국들은 상당히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5개 국가가 연합국을 형성했거든요. 연합국을 형성하고 사우디와 예멘이 파견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7개 국가와 독립전쟁을 치려. 그러니까 이제 신생국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체코를 통해서 소련제 무기를 들여오고 그럼으로써 전세가 역전되면서 승리하는 그런 거를 경험했죠.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집트와 시리아랑 동맹을 맺고 있고 반대 국가이다. 미국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이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56년 시나이 중동 전쟁이 한 4차례 네 차례 있었고 있었고, 예, 레바논 전쟁이 있었고요. 2차례 레바논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전쟁들. 전쟁이라고 보긴 뭐하죠. 봉기 뭐 이런 것들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봉기 뭐 2차례가 있었고 뭐 이렇게 계속 전쟁의 연속이었던 그런 그 이스라엘의 성격, 국가 성격을 좀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 우리가 없어질지 모른다. 예. 주변의 어떤 그런 네. 공격으로부터 예. 그래서 뭔가 포위되어 있다는 그런 예. 늘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를 그러니까 유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군사력을 더 군사력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 자체가 국가 전략 자체가 안보적인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만 독특하게 생존 관점에서 들어가요. 생존.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땅덩어리도 적잖아요. 땅덩어리도 적고 인구도 영토도 적은데 비해서 인구도 8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변 아랍 국가들이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국가들은 끊임없이 나를 우리 이스라엘을 절멸시킬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존의 위기에 닥쳐 있는데 국제사회는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생각한다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집단적 그 심리 상태로 아주
이스라엘 국민들 속에 깊숙이 내재되는 그러다 보니까 생존 전략 자체도 상당히 과격해지는 무조건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려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두려움, 불신 속에서 나라를 존속시켜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예. 자, 중동의 여러 나라들, 아랍의 여러 나라들과는 어쨌든 그 뭐 크고 작은 전쟁들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평화 협정도 맺고 네. 그 부분은 조금 안정이 돼 있는 예,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유난히 이제 팔레스타인하고는 예. 끊임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사실 이제 팔레스타인 쪽 하마스가 먼저 친 거지만 그 예. 전에 또 몇 달 전에 또 이스라엘이 먼저 공습을 예. 했던 게 있고, 예. 자, 요 부분도 그럼 그 이론에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나요? 약간 변형된 어떤 걸로 기본적으로 보세요? 네. 이번 전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쟁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기습 공격을 당했냐? 뭐 네. 제2의 진주만 공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실은 전문가들도 계신데 왜 공격을 당했냐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아랍 국가에 대한 이 생존을 아랍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거에 온갖 그 모든 전략이 이쪽에 이게 집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마스의 공격은 이렇게 큰 공격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체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군은 상비군, 우리로 치면 현역 군인들이 17만 명에 달하거든요. 나머지 38명 정도는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뭐 많게는 60만이 기본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은 6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17만 정도의 상비 역량을 가지고 그 어떤 1차 전선을 막는데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예비군이 동원되는 시스템이고 다른 국가들하고 완전 달라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고립을 시켜놨어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를 고립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멘트, 즉 말하자면 방벽을 치죠. 잠깐만요. 저기 지도 좀 잠깐 띄워 주실래요? 예. 여기 좀 보시면 보면서 설명하시죠. 예. 예. 그 북쪽에 보면 요르단강 서한 지구가 있잖아요. 네. 여기 피에로라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네. 좀 온건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왼쪽에 이제 가자시티, 가자지구, 지중해랑 붙은 부분. 예, 지중해를 인접하고 가자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강경파 하마스가 무장 정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 뭐 아주 작아요. 저쪽 예, 예. 저 서한 지구보다는 그렇죠. 온건파들이 예, 있는 예. 쪽보다는. 예. 온건파가 있는 쪽은 어찌 됐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간의 평화 협정을 맺었죠. 공존하고 있죠. 예, 지금.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미국의 네. 중재로 해서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네.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자치 정부를 수립하고 네.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강경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즉 말하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소요에 대해서 응징보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희생자가 보면 팔레스타인들은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희생자가 100명에다 치면 95명이 팔레스타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5% 5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이스라엘이 강경 진압을 해왔어요. 그동안 오슬로 협정 이후에도. 물론 오슬로 협정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총리 라빈 총리가 결국은 그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긴 했지만 그리고 아라파트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라빈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저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과 평화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시민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응징 보복의 성격이 강해요. 뭐냐면 하마스 같은 경우는 진짜 팔레스타인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희생에 대해서 전사의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제 국제적인 아랍 정세의 변화, 즉 말하자면 사우디와 미국 중재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이 국교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었고, 뭐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과의 외교관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이런 단계로 국교가 상당히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나를 지지해줄 국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게 된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그다음에 4,000명 정도의 양쪽 추산 4,000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전쟁, 그냥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놓고 치면 보면은 독립전쟁에서 인구의 한 1%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6천 한 4,500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기습 공격 속죄일, 유대인 속죄일 날 1973년에 용키프로 전쟁에서 2,600명 정도가 희생을 당하거든요. 이스라엘군. 그 이후에 1,500명까지 10일 만에 1,500명이 사망했다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스라엘 군인과 국민들이 그 정도 사망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네 차례 중동 전쟁이나 레바논 전쟁보다 희생자가 6번의 대전에서 희생자가 3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단체, 무장 단체에 의해서 그 전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 국가보다 전쟁하는 것보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된 독특한 케이스의 전쟁 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이제 질문 드린 게 이제 그런 취지인데, 그런 이제 어떤 포위 심성에 의한 아랍국들하고 관계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는 또 다른 측면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팔레스타인인들이 봤을 때 지금 하마스는 어떻게 보면 독립 전쟁을 수행하는 독립 투사. 그렇죠. 물론 우리 뭐 일제 강점기에 우리 그런 관계 그런 저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텐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스라엘인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뭐 저거잖아요. 테러리스트. 그렇죠. 그죠? 약 상반된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여타 아랍 국가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형성과 또 거기서 느끼는 어떤 뭐 긴장감이나 이거하고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이게 사실은 뭐 피해 보복, 증오의 어떻게 보면 그 대물림 뭐 이런 걸로 계속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기온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니 뭐 1차 세계 대전 때를 보면 1차 세계 대전 때 보면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그 통치를 강대국에서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니까 뭐냐면 미국의 유대인들의 파워가 세잖아요. 파워가 세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영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벨포어 선언도 있지만 1917년도에 외무장관이 그 얘기를 해요. 자, 니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 유대인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만 하더라도 독일을 지원하는 오스만 제국이 있었잖아요. 오스만 제국은 결국 오스만 제국을 중동 아랍 국가들이 참여해주면, 아랍인들이 참여해주면 예루살렘을 니네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영국이 농난을 핀 거예요. 한쪽에서는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대인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한쪽에서는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면서 팔레스타인 이 아랍인들을 끌어들이는 1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이려는 그런 전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나서는 전후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유엔 결의안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기본적으로 2개의 국가를 만들어준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다가 2개, 팔레스타인 국가와 유대구인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유엔 결의안으로 통과해요. 근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게 성지잖아요. 뭐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이 3개의 성지다 보니까 여기는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 지역만큼은.
그런 식으로 해서 유엔 결의안이 또 통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스라엘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참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어떤 그럼요. 그런 국제 네. 질서 속에서 한 나라와 네. 지금은 뭐 팔레스타인은 이제 일종의 자치 정부라고 봐야 되니까 자치. 유엔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만 국가로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예, 여기는 자치 정부예요. 자치 정부. 그 오슬로 1993년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PLO를 정식 자치 정부로 인정을 한 거죠. 예, 저희가 뭐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원래 주인이 또 누구고 뭐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좀 뭐 너무 복잡한데 단순하게 비교하면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아메리카의 땅의 원주민이 미국인이잖아요. 저 인디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앵글로색슨족들이 뭐 유럽에서 넘어와서 거기를 점령하고 자기네 나라를 세우고 인디언들은 다 학살당하고 쫓긴 듯이 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이 먼저 살았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주민이다. 또 반면에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네. 또 여기도 나름 또 자기네가 또 거기 또 차지했다는 아유, 거죠. 그럼요. 진작부터 점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유대인 왕국이 예. 존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참 기원을 따져 올라가서는 네. 정말 누가 원래 여기가 주인이고 뭐 이걸 좀 쉽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로마국 군대의 제국에 완전히 패배하고 유대 왕국은 사라졌죠. 거기를 이제 털을 잡은 게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요. 그 다음부터 쭉 국가로만 인정되지 않았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국주의잖아요. 결국은 강대국의 통치를 받는 제국주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쭉 그 저기다가 정착을 해서 살아왔던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대 왕국. 그 예전엔 예. 이스라엘 쪽 예, 유대 왕국이 그런 식으로, 맞고 예. 이제 이슬람 세력이 커지면서는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슬람권에 이제 동화되면서 예, 예. 뭐 나중에는 이제 뭐 오스만 예. 그 투르크 예. 거기 터키잖아요. 예, 예, 터키요. 거기 이제 지배를 받다가 예, 그렇죠. 영국으로 이제 예, 또 영국의 넘어가는 이제 신탁 거고. 통치도 받았고. 예. 그리고 2차 대전 끝난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강대국 간들의 이해관계나 또는 뭐 예, 양립할 수 없는 약속으로 우리도 이제 예, 미군정이라든지 예, 저 예. 38선 이북에는 소련 군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신탁 통치.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8선으로 뭐 완전히 사실은 예. 반으로 나눠지고 뭐 이제 6.25를 한번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됐잖아요 상황이. 근데 여기는 아까 힘의 관계를 보면 네. 적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월등하게 그럼 앞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보면 뭐 지배 아닌 지배를 받는 공존의 모습이긴 한데 아니 공조는 아니고요. 예. 이게 차단 봉쇄죠. 예.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한 지구를 봉쇄하는 거예요. 봉쇄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서한 지구는 아예 콘크리트 장벽을 쳤단 말이에요. 예. 이 콘크리트 장벽이 71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 예. 서한지구 저 예. 색칠된 부분을 예, 다 삥 돌아가면서 예. 예. 그다음에 가자 지구는 철조망을 쳤어요. 그래서 철조망 끊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을 그만큼 이제 다 통제하고 한다는 그럼요. 거죠. 통제하고 일할 때만 이스라엘로 나오는데 이것도 몸수색부터 시작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걸리고 팔레스타인이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3D 일을 하고 다시 그 지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봉쇄됐다고 보면 되고 또 안에는 모든 통제를 뭐 이게 가스, 전기, 그다음에 통신까지 그걸 이스라엘 정부에서 다 통제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봉쇄된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봉기 할 수 있다. 2차례 봉기가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들의 봉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이스라엘의 사망자가 많았어요. 예. 반란 봉기라는 인티파다라는 1차 인티파다가 있었고 2차 네. 인티파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를 아예 차단시키는 거예요. 연대 차단시키니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통신입니다. 통신. 그래서 통신을 완전히 인터넷. 제가 여리고라는 그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네. 여리고라는 데를 갔는데 휴게소를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안내를 붙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겁이 없었던 거죠. 아니 무슨 안내를 하면 돈도 더 들어가고 왠지 이제 중동 국가니까 무섭잖아요. 또 어디 가서 또 이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아니 우리 차도 있고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 팔레스타인 주민이 거주하는데요. 진짜 여리고를 딱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인터넷이 안 돼. 전화가 안 돼. 그 몇 년도죠?
그게 2016년 정도 됐죠. 지금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통신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간에 팔레스타인 상호간에 정보 교환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뭔가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연대하기 아주 힘들게. 예, 그래서 완전 봉쇄 정책을 그렇게 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아까 이제 지도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자치지구가 형성은 돼 있지만 이게 뭐 정말 창살 없는 감옥처럼 이 팔레스타인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식민 그럼 지배를 받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자 소수긴 한데 이 하마스 세력이 이번에 가자 지구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저쪽 서한 지구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나요? 하마스가? 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니 어찌 됐든 네. 서한 지구 사람들도 네. 결국은 워낙 핍박을 받으니까 뭐 같은 민족이죠, 하여간 네. 팔레스타인. 예, 이스라엘의 핍박을 워낙 많이 받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넘게 진행되어 오는 자그마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IDF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방위군. 방위군들이 진짜 무참히 보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인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팔레스타인 10명을 처단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한 지구는 아무래도 이제 온건파인 자치정부 네. 피에로가 해방기구가 이게 좀 뭐랄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가자지구는 그게 아니고 하마스가 그래도 우리는 못 참겠다. 이스라엘을 몰아내자. 우리의 땅이자. 절멸시키자. 자, 그럼 지지를 어쨌든 받는다는 그럼요. 거죠. 지지를 받다 보니까 자치정부에 이게 의원들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출신들이 많이 탄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하마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대규모 뭐 보복 공격을 앞두고는 있는데 일부에서 이제 그런 우려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점령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또 정서적인 것도 같은 팔레스타인들의 그 민족적인 동질성, 예. 지금 하마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잘 보시면 뭐냐면 그동안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사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베트도 있고 이제 국방부에는 이제 그 국방정보본부라는 데가 있거든. 아만이라는 정보본부가 있잖아요. 이 정보기관 이 세 개의 기관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돼서 네.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해서 조기 경보를 확실히 해왔거든요. 그동안. 그리고 나중에 미래의 위협이 되는 것들은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시락 원자로 만들 때, 이라크가 오시락 원자를 만들 때 이게 나중에 핵무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어지는 거를 미리 때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공격을 미리 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죠. 그 다음에 2007년인가 시리아 원전 지어질 때 그것도 이제 항공 공격을 통해서 시리아 원전을 아예 파괴하는 그런 방식의 이런 것들이 정보와 군사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돼 있었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스웠거든. 그동안 방벽도 잘 쳐져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 통제하에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기껏해야 니네 다 공격해봐야 로켓이잖아요. 로켓은 충분히 아이언돔을 통해서 막을 수 있었고 그동안 피해가 적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가 전쟁하는 방식의 공격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허를 찔린 거네요. 완전 허를 찔러. 방심. 네. 방심이죠. 완전히 방심. 네. 그 동안에 뭐 여러 번 그런 국지전이 있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마스로부터 이스라엘이 크게 당한 건 처음인 거죠. 그럼요. 처음이죠. 그 이렇게 희생자가 많은 것도 처음. 그리고 그 뚫린 것도 그렇고. 뚫린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국가로 보지 않고 내가 통제하는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자치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니네가 강하게 나와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적인 관심도가 떨어졌던 거예요. 네.
자, 이제 다시 이제 처음에 주제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포위심성 이런 걸 가진 국가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그 주변에 대한 두려움, 불신. 언제 그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었던 그 서름을 너무 잘 아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변 세력으로부터 당해서 없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이제 강경 일변도로 나가게 하고 군사력 우위로 나가게 하고 자 그것이 또 팔레스타인 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적대적 강경 또 일변도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